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독일의 천재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을 발명해서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리는데, 그보다 무려 250년이나 앞서 이미 디지털 코드 시스템을 완성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실을 발견하고 평생을 바쳐 연구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라는 거예요. 그는 50년 넘게 한글을 연구하면서 우리도 몰랐던 한글의 엄청난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한글이 전체 시스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한글이 이론적으로 163만 개가 넘는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까지요. 도대체 이 외국인 교수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숨겨놓은 디지털 코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5살 때 이집트 상형 문자를 보고 문자의 세계에 빠져든 한 소년이 우연히 한글과 만나 평생을 바쳐 연구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살 마이클 스테판슨이 할아버지 서재에서 이집트 상형 문자 책을 발견했을 때 그는 아직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 몰랐습니다. 어린 마이클이 할아버지에게 무엇인지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고대 이집트의 문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마이클은 문자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재는 그에게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죠. 로마자, 그리스 문자, 아랍 문자까지 다양한 문자 체계를 접하면서 점점 더 문자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학교 도서관에서 문자 관련 책들을 모조리 읽어냈죠. 선생님들은 그가 너무 한 분야에만 몰두한다고 걱정했지만 마이클에게는 그저 즐거운 탐험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마이클은 직접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유치하고 실용성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문자 체계의 구조와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할 때 전공 선택에는 큰 고민이 없었죠. 언어학과 문자학이 그의 운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던 마이클은 아프리카 부족 문자부터 동아시아의 한자, 계열 문자까지 실로 다양한 문자 세계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문자의 철학적, 과학적 측면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어떤 원리로 문자가 만들어졌는지, 그 문자가 해당 언어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동아시아의 문자들이었습니다. 중국 한자의 복잡한 구조와 역사, 일본 가나 문자의 특성들을 연구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군 위생병으로 복무하던 마이클에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북한 선수들을 관리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자를 보게 된 거예요. 마이클은 한글의 단순함과 동시에 체계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평생의 연구 주제를 드디어 발견했다는 것이죠. 한글을 알게 된 후 마이클은 하버드에서 한글에 대해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는 한국 관련 학과가 거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어를 전공하며 한국어를 독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자음과 모음의 구조,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철학적 의미들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크게 감탄했어요. 특히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것을 넘어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 모음이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점은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징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체계라고 깨달았습니다. 중국어의 한자, 일본어의 가나와 비교해보니 한글의 우수성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 체계지만 방대한 양 때문에 학습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추려면
최소 3,000자 이상의 한자를 알아야 한다고 해요. 일본어의 경우 한자와 함께 히라가나, 가타가나라는 두 종류의 음절 문자를 사용하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복합적인 문자 체계는 일본어의 풍부한 표현력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학습자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반면 한글은 표음 문자면서도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학습과 사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단 24개의 기본 자모만 익히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이클은 이것이 정말 혁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자의 과학성, 철학성, 실용성을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한 문자는 처음이었죠. 한자가 각 글자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한글은 발음 원리를 시각화했습니다. 기역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점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이클은 곧 한글 연구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연구는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죠. 매일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한글 관련 자료들을 뒤적였고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동료들은 그가 왜 이리 동양의 작은 나라 문자에 빠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이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차 한국에 왔다가 서울대학교에서 국어학을 가르치는 로버트 김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중에 마이클은 훈민정음에 대해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 들었어요. 마이클이 강한 호기심을 내보이자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 그 원리와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한 해설서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간송 전영필 선생이 입수해 해방될 때까지 철저히 존재를 숨겨두었다가 빛을 보게 된 것이라고 했죠. 김 교수는 간송 선생이 625로 피난 갈 때도 이 해례본부터 챙기셨다며 그만큼 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이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한글의 근원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마이클이 그 문서를 볼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본을 직접 보기는 어렵지만 1956년에 사진 촬영하여 영인본이 제작되었다고 했어요. 다만 해례본의 상당 부분이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마이클은 내심 기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어를 배운 것이 한글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이클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안다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클은 훈민정음 해례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전 중국어와 현대 중국어는 꽤 달랐고 거기에 한국식 한자어가 섞여 있어 해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글자를 만든 원리가 설명된 유일한 책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내용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순히 발음 기관을 본따 만든 것이 아니라 음양오행과 하늘과 땅과 인간의 조화가 한글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글에는 우주론적 이진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완벽하게 디지털화된 온 우주가 담겨 있는 문자를 세계 최초로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독일의 수학자인 라이프니츠가 0과 1로 된 이진법으로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린다면 그보다 250년 앞선 세종대왕은 컴퓨터의 큰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안타까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원래의 체계에 비하면 너무 한정적이고 단순화된 버전이라는 것이었어요. 원래의 한글 체계가 현재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여린이응 같은 자음이 있었고 순경음 비읍, 순경음 미음 같은 복잡한 합자가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현재의 한글에는 없어졌지만 원래는 방점을 표기해 성조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이클은 이것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한글은 원래 체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거든요. 이 발견은 마이클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글의 잠재력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던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 연구를 계속하면서 마이클은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했던 것은 한글의 조합 원리에 대한 이해였어요. 어느 날 밤, 해례본의 한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이클은 초성, 중성, 종성을 각각 3개씩 조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의 머릿속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일단 이해하고 나니 그 잠재력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렇게 조합하면 엄청난 수의 글자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성 3개, 중성 3개, 종성 3개. 이를 모두 조합하면 16의 3승, 4096자가 되는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이론적으로 163만 8,750개가 넘는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현재 사용되는 11,172자의 한글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자의 수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였습니다. 마이클은 이것이 정말 혁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 발견은 마이클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흥분을 안겨주었어요. 한글의 잠재력을 깨달은 후 마이클은 이를 현실화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론적 연구만으로는 부족했죠. 실제로 163만 개가 넘는 한글 문자를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실리콘밸리로 향했습니다. 마이클은 그곳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함께 실현시켜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어요.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했지만 대부분은 한글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그저 동그라미랑 막대기로 된 글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 그리고 그 잠재력을 설명하려 했지만 대부분은 흥미롭다는 말과 함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좌절감을 안고 마이클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글의 나라에서라면 분명 연구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예상 밖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어주신 고마운 선물 정도로 생각하면서도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나 잠재력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대학의 언어학과를 찾아갔지만 대부분은 전통적인 언어학 연구에만 관심이 있었고 마이클이 제안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글을 160만 자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현재 쓰는 글자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점점 더 낙담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연히 서울의 용산 전 자산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한 젊은이를 만났어요. 이상하게도 그의 모니터에는 마이클이 본 적 없는 한글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이 혹시 한글을 연구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니 그는 놀란 듯이 마이클을 쳐다보았습니다.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외국인이라며 한국말을 엄청 잘한다고 했어요.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정이었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혼자서 한글의 확장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눈에서 마이클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은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연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열쇠를 마침내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록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였지만 이제 진정한 의미의 한글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이 데이비드에게 함께 한글의 잠재력을 세상에 보여주자고 제안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알았죠. 이제부터 진정한 한글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것을. 데이비드 정을 만난 후 둘은
즉시 새로운 한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데이비드의 프로그래밍 실력과 마이클의 언어학적 지식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63만 개가 넘는 한글 문자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데이비드가 이렇게 많은 문자를 어떻게 입력 시스템에 구현해야 할지 물어봤을 때 마이클도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둘은 밤을 새워가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토론했어요. 개발 과정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젊은 대학생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자주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앤드류 리. 그는 훗날 한글과 컴퓨터를 창업하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앤드류 리가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라며 뭐라도 도울 일이 있는지 물어왔을 때 그의 열정과 재능은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참여로 더욱 현실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앞에는 여전히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금과 인력의 부족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을 때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기업과 기관을 찾아다니며 후원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은 프로젝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거절했죠. 그럴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개인 저축으로 메웠고 인력이 부족할 땐 밤을 새워 일했어요. 마이클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거라고,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데이비드와 앤드류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부딪혔던 난관은 한글의 방대한 조합 가능성이었습니다. 19개 초성, 21개의 중성, 27개 종성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11,172개의 글자를 모두 구현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앤드류 리의 한글과 컴퓨터가 11,172자를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그 너머에 있었어요. 지금 사용하는 11,172자를 넘어 163만 8,750자를 모두 시스템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원래 의도대로 모든 가능한 조합의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163만 8,750자를 모두 구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글자 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각 글자의 형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것인지가 큰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방대한 수의 글자들을 컴퓨터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코딩 문제, 저장 공간 문제, 처리 속도 문제 등 기술적인 난관들이 산적해 있었죠. 이런 난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데에는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 20년, 그리고 마침내 30년이 지나고서야 목표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20년째 되던 해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모듈화된 글자 생성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 자모 요소들을 조합하여 모든 가능한 글자를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5년째 되던 해에는 글자 저장 및 처리를 위한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163만 8,750자를 모두 저장하면서도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현했죠.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 시작 30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63만 8,750자를 모두 구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완성한 것입니다. 데이비드가 해냈다며 감격해하자 마이클 역시 감격의 나머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즉시 이 새로운 한글 시스템을 학계와 기술계에 소개했습니다. 마이클은 이것이 단순한 문자 시스템이 아니라 한글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준 새로운 장을 여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세종대왕의 꿈을 현대 기술로 구현해냈습니다. 이제 한글은 그 어떤 문자 체계보다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시스템으로 거듭났습니다. 마이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과 저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 철학적 깊이,
그리고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했죠. 많은 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의 위대한 지적 업적들 중 하나로서 자리를 차지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이클은 시스템이 완성되면 전 세계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미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한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헤레본에 대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헤레본에 담긴 세종대왕의 원래 의도와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훈민정음 헤레본이 한글의 근원이자 정수라고 했습니다. 이를 더 깊이 연구함으로써 한글의 진정한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63만 8,750자 시스템의 소리까지 완벽히 매칭시키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진정으로 모든 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이클은 이것이 단순한 문자 체계의 혁명이 아니라 인류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도구라고 했습니다. 한글이 이제 세계를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도전은 계속됩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그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시키는 그날까지 마이클 스테판슨과 동료들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꿈꾸었던 완벽한 문자,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위해서 말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한글이 이렇게 엄청난 과학적, 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마이클 스테판슨 교수의 50년 연구 여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이 설계한 완벽한 디지털 코드 시스템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잠재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을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11,172자는 163만 8,750자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 중에서 전화 기능만 쓰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세종대왕은 500년 전에 이미 전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을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발명품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의 책임도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AI 시대, 디지털 시대의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할 날이 머지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이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보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